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 시작점의 주식둥이입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의 이해와 ROE, ROA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영업을 위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과 자산, 단기 순이익의 관계지표인 ROE와 ROA까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다음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재무 상태표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재무제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중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남겼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앞서 업로드한 동영상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표로는 PER과 멀티플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재무상태표는 그럼 기업이 영업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과 자본, 부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지표로는 PBR, ROE, ROA 등의 지표가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 흐름표는 실제 이 기업에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표로는 PCR이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재무제표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많이 벌고 현금은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재무상태표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정말 답답하시죠? 이거 초보자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도 처음에 재무제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한 게 다시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카페 운영을 위해서 임대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주식회사로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한 돈이 3억이었고, 대출을 7억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총 10억에서 8억을 건물 매입하는 데 쓰고 2억을 카페 운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내가 가진 돈 3억이 회계 용어로는 자본에 해당되고 대출받은 돈이 부채에 해당되게 됩니다. 마지막 부동산 8억과 현금 2억은 자산에 해당되게 되고 그래서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부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에 100억 자산가라고 하면 이 사람 뭐 100억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부채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 100억을 그 사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자본금 3억과 대출금 7억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자본과 대출금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 회사를 처음 2021년에 시작을 하고 나서 2022년 지금 결산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내가 가진 돈은 처음에 3억에서 영업으로 번 돈 3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영업으로 번 돈은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투자금 3억과 회사에서 번 돈 3억이 합쳐져서 자본은 총 6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2억은 대출금을 갚아서 부채는 당초 7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산을 보면 부동산은 처음에 샀던 8억으로 동일하게 되고 영업으로 번 돈 1억과 기존의 현금 2억이 합쳐져서 3억이 되어야 하지만 이게 카페 기계 설비 8천만 원 구입과 원두컵 종이 비용 등 2천만 원 투자함으로써 현금은 2억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총 자산은 11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 상태는 회사 영업에 따라서 매년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채와 자본, 이 자산의 관계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각 부채와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을 보면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딱 1년이라고 정해놓고 그 안에 현금화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이 현금화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입니다. 네, 다시 강조하자면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고, 유동자산 안에는 현금과 매출 채권, 그다음 재고자산,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적 용어가 좀 표현이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죠. 그냥 회계적 용어로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매출 채권은 내가 상대방한테 외상을 주고 물건을 줬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합니다. 이 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1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 가치를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물건 생산을 위해서 산 원재료나 내가 만들어낸 완성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1년 안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투자자산은 예금과 적금의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상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익이 쌓여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거나 1년 이내로 투자를 할 때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비유동자산은 이 유동자산과 다르게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의 수익을 위해 필요한 자산입니다. 이 비유동자산 안에는 크게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투자자산은 이제 유동자산과 동일하지만 이 만기가 1년 이상인 적금이나 장기 예금과 같은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자산은 제조업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드는데 이 건물, 창고, 이 공장, 기계 설비, 차량 등 이러한 이 자산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유형 자산을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무형 자산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 값어치가 인정이 되는 특허권, 이 재산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마지막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장기 미수금, 보증금 등 1년 이상의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를 보면 자산과 동일하게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게 됩니다. 유동부채를 보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만약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너무 크다면 이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비유동부채는 1년 후에 갚아야 하는 부채인데, 이 비유동부채의 비율이 너무 크면 이는 당장에 큰 위험이 되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이 비유동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안에는 단기대출금과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금은 만기가 1년 이내 남은 대출로서 이 금액이 너무 크면 반드시 회사에 전화해서 상환 계획을 물어봐야 합니다. 매입채무는 매출 채권과 반대로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직 돈을 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부채로 적용하게 됩니다. 미지급금은 회사의 매출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선전비는 매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광고 선전비 중 돈으로 주지 못한 비용을 미지급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선수금은 물건을 주기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물건을 주지 못하면 이 돈 또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으로 봐서 부채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은 1년 이후에 갚아야 하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는 크게 장기 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장기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기업이 공장 증설 등을 목적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대출받았을 때 갚아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장기 차입금은 결국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만약에 만기가 1년 안으로 남게 되면 이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름이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갚을 만큼의 현금이나 유동자산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한 번씩 이러한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목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줘야 할 돈, 즉 부채라고 인식하여
비유동 부채로 축적하게 됩니다. 장기 매입 채무는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오랫동안 갚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ROE와 ROA는 무엇일까요? ROE는 우선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지표입니다. 이 자기 자본은 앞서 설명한 그냥 자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ROE가 되게 되는데, 이 ROE는 역으로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를 당기순이익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이 3억인 회사가 자본이 10억이 있다면 ROE는 30이 되죠. 그래서 역으로 ROE 30은 자본의 30%만큼 돈을 벌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을 번다는 의미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ER과 반대죠. ROA는 ROE와 다르게 자본이 아닌 총 자산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 총 자산은 이 자본과 부채의 합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총 자산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ROA는 대부분 ROE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ROE를 계산했던 예시에서 당기순이익이 3억인 회사를 자본 10억으로 나누게 하였는데, 만약 이 회사 부채가 10억이라면 총 자산은 20억이기 때문에 ROA는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ROA는 ROE와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ROE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ROE와 ROA는 이제 지표로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이제 PER, PBR과 같이 이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의할 점은 이 ROE와 ROA는 시가총액과 관련이 없는 지표입니다. 시가총액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게 이 주식과 이 기업이 고평가를 받는지 저평가를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ROE와 ROA는 PER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인 마법 공식도 이 ROE와 PER을 같이 적용해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거는 PER 설명드렸을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고 감안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ROE와 ROA는 과거의 값이고 과거의 실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회성 이익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의 업황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1년에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ROE와 ROA가 이 미래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높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OE와 ROA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고요. 이 사람마다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ROE와 ROA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이 ROE와 ROA의 값을 활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 투자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ROE와 ROA는 다른 회사와의 비교를 하거나 이 본인만의 어떤 활용 기준을 정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부자 되세요.